여러분, 의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뇌과학 강의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가요? 퇴근길 지하철 아니실 수도 있고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계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정말로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의 의식, 즉 나라는 감각, 기억, 경험 같은 것들이 어딘가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어딘가로 이동한다고요. 어떤 분들은 영혼이 몸을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컴퓨터처럼 꺼진다고 생각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의식은 결국 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뇌가 죽으면 의식도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다. 이게 지금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생각이죠. 뇌가 전원을 껐다가 켜면 의식도 같이 꺼졌다가 켜진다는 그림. 잠을 자면 의식이 흐릿해지고 깨어나면 다시 선명해지듯이요. 마치 스마트폰을 끄면 화면이 꺼지는 것처럼 뇌라는 기계가 멈추면 나라는 경험도 그냥 끝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방금 그린 그 그림, 의식이 뇌 안에 살면서 뇌가 끄면 꺼지는 그 그림은 사실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뇌가 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건 맞아요. 뇌를 다치면 기억이 바뀌고, 약을 먹으면 감각이 달라지고, 마취를 하면 경험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파인만이 물리학에서 시스템을 다루던 방식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는 아니라고요.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않고서 화면이 곧 텔레비전 자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정말로 의식이 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의식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의식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도 의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철학의 세계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불리는 바로 그 질문이에요. 왜냐고요? 의식을 이해하려면 의식을 사용해야 하거든요. 눈으로 눈 자체를 볼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물리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우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단서를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는 정보 보존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수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주 안의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붕어빵 하나가 탄다고 상상해 보세요. 붕어빵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기가 되고 재가 되고 열이 되어서 어딘가에 흩어진 거예요. 붕어빵이 담고 있던 모든 정보, 밀가루의 배열, 팥의 구성, 모든 원자의 위치가 흩어졌을 뿐 우주에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건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처리하고 어제 저녁 라면을 끓였던 기억을 간직하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을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결국 정보입니다. 물리적인 정보. 그 정보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도대체 의식이라는 게 정보의 일종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의식은 뭔가 특별한 거 아닌가요? 단순한 정보 처리랑은 다른 거 아닌가요? 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컴퓨터도 엄청난 정보를 처리하지만 컴퓨터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은 그냥 정보 처리와는 다른 무언가가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다는 게 뭔지 안다는 전제요. 이게 기묘해지는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붉은색을 볼 때 느끼는 그 선명한 붉음, 커피 향을 맡을 때의 그 감각, 이것들을 철학자들은 퀄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퀄리아가 뇌의 신경 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모릅니다. 아백억 개의 뉴런이 팡팡 불꽃처럼 터지는 게 어떻게 해서 불금이라는 주관적인 경험이 되는 건지 물리학도 신경과학도 아직 설명하지 못해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물리학자들이 양자역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게 있거든요. 신경과학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리 뇌세포 안에는 마이크로튜뷸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관 구조들이 있어요. 로저 펜로즈와 스튜어트 해머로프라는 두 과학자가 이 마이크로튜뷸에 주목했는데 이 구조가 너무 작아서 양자역학적 현상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원자보다 훨씬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학인데 그 세계에선 우리 상식이 완전히 뒤집혀요. 입자 하나가 동시에 여러 상태에 있을 수 있고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죠. 마치 우주가 투명하지 않은 실로 모든 걸 연결해 놓은 것처럼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 뇌 안에서 이런 양자역학적 현상이 일어난다면 의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뇌 안에 갇혀있는 정보 처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의식은 뇌와 우주 전체가 연결되는 접점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의 끝자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만약 의식이 뇌 안의 양자역학적 정보 패턴이라면 우주가 정보를 지우지 않는다는 물리학의 원리에 따라 그 정보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흩어지는 거 아닌가요? 뇌가 분해되면서 정보도 분해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요. 맞아요. 그게 직관적인 답이에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또 하나 있어요. 정보가 흩어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은 같다는 전제예요. 아, 이게 정확히 파인만이 늘 경고했던 부분입니다. 파인만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대부분에 숨어있는 엉터리 전제 조건들을 자주 이야기했거든요. 흩어짐은 소멸이 아닙니다. 봄에 꽃가루가 공중에 흩어지면 꽃가루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어딘가에 있어요. 다만 아주 넓게 퍼진 거죠. 물리학에서 이걸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즉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아, 수식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퇴근길에 커피를 컵에 따랐을 때 커피와 우유가 스르륵 섞이면서 그 경계가 사라지는 걸 보셨죠? 한번 섞인 커피와 우유는 다시 분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섞인 상태가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항상 경우의 수가 많은 쪽으로, 즉 더 복잡하고 분산된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뇌 안의 정보도 흩어지면 그냥 끝인 걸까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흩어지는 것과 사라지는 것이 다르다면 그 정보는 우주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읽을 수 없는 형태로요. 마치 거울이 산산조각 나도 거울에 담겼던 빛은 방 안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요. 자,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약 860억 개의 뉴런이 있어요. 그 각각의 뉴런은 수천 개의 다른 뉴런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 지점의 수만 해도 200조가 넘어요. 그 연결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이 목소리를 처리하고 여러분 주변의 빛을 분석하고 여러분의 과거 기억들을 끌어와서 지금 듣는 말과 비교하고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생각하는 그 모든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당 수십억 번의 신호가 오가면서요. 왜냐고요? 바로 이게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잡도가 어떻게 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단순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건지 그게 가장 깊은 수수께끼예요. 아, 잠깐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의식을 뇌 안에 앉아있는 어떤 작은 관찰자처럼 생각하시거든요. 마치 극장에서 관객이 스크린을 보는 것처럼 뇌가 만들어내는 화면을 보는 또 다른 나가 있는 것처럼요. 철학에서 이걸 극장 안의 나라고 부르는데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관찰자도 결국 뇌 안에 무언가여야 할 텐데
그럼 그 관찰자를 보는 또 다른 관찰자가 있어야 하고 그걸 보는 또 다른 관찰자가 필요하고 이게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의식은 어떤 것을 보는 무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의식 자체가 그 봄의 과정일 수 있어요. 마치 강물이 흐른다고 할 때 강물과 흐름이 별개의 두 가지가 아닌 것처럼요. 강물이 곧 흐름이잖아요. 의식도 뇌 안에 있는 별도의 무언가가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의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명심하세요. 만약 의식이 과정이라면, 즉 정보가 처리되는 특정한 패턴이라면 그 패턴이 중요한 거지 그 패턴이 어디서 일어나는지는 덜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음악을 생각해 보세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라는 곡이 있잖아요. 그 음악이 피아노에서 연주될 수도 있고 바이올린으로 편곡될 수도 있고 컴퓨터 스피커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피아노 건반 자체가 월광 소나타는 아니잖아요. 음표들의 패턴, 그 관계와 구조가 월광 소나타인 거죠. 의식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방식일 수 있어요. 뇌라는 특정 하드웨어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정보가 처리되는 특정 패턴, 그 자체가 의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패턴이 다른 기질, 즉 다른 하드웨어에서 실행될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 연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복잡한 정보 처리 패턴이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현재로선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의식이 특정 물질인 뇌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특정 패턴에 있다면 그 패턴은 원칙적으로 다른 곳에서도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자, 잠깐 버스 정류장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퇴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으세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나는 뭐지? 그 순간 뭔가 기묘한 느낌이 스치고 지나가는 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의식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는 순간입니다. 눈이 눈 자체를 보려는 순간이에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건 원리적으로 아주 이상한 상황이거든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답을 모르는 질문이라고요. 의식은 지금 과학이 가진 가장 어렵고 가장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어렵다는 건 우리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의식이 패턴이라면, 양자역학적인 패턴이라면, 그리고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죽음이란 그 패턴의 소멸인가요? 아니면 변환인가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블랙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주 다큐멘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식과 정보에 대한 이야기예요.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 강해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주의 구멍이에요. 그런데 스티븐 호킹이라는 천재 물리학자가 한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는 영원히 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블랙홀 안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의 모든 정보, 기억, 경험, 의식, 이 모든 게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고요?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 법칙 중 하나가 정보는 절대 사라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호킹의 주장은 양자역학을 뒤집는 거였어요. 물리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이 문제로 싸웠습니다. 정보는 사라지는가 아닌가. 그리고 결국 물리학계의 결론은 이겁니다.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는 블랙홀의 표면, 즉 사건의 지평선에 홀로그램처럼 기록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주 얇은 막 위에 3차원 정보가 2차원으로 압축되어 기록되는 것처럼요. 이게 의식과 무슨 관계냐고요. 명심하세요. 바로 이겁니다. 물리학이 블랙홀에서조차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정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형태로 우주 어딘가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파인만이 물리학에서 시스템들을 다루던 방식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파인만은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결국 기본 원리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정보 보존, 에너지 보존, 이 두 원리가 의식이라는 가장 복잡한 문제에도 적용된다면
우리가 뭔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잡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정보는 어느 수준에서 저장되는 걸까요? 물리학에는 현재 가장 심층적인 이론으로 여겨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끈 이론이에요. 수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끈 이론은 우주의 가장 기본 단위가 점입자가 아니라 아주 작은 진동하는 끈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기타 줄처럼 끈이 어떻게 진동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끈 이론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주는 우리가 보는 3차원이 아니라 11개의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1개요. 우리는 길이, 너비, 높이, 거기에 시간까지 해서 4개의 차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7개의 차원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너무 작게 말려 있거나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마치 아주 가는 호수를 멀리서 보면 선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원통이 있는 것처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의식이 양자역학적 정보 패턴이고 정보는 사라지지 않으며 우주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차원들이 있다면 어쩌면 의식의 정보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보의 소멸이 아니라 정보의 이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검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가설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이 황당한 신비주의가 아니라 물리학의 논리 위에 세워진 추론이라는 겁니다. 파인만이 항상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의식에 대해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설명할 수 없음이 어쩌면 우리가 뭔가 훨씬 더 깊은 진실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왜냐고요? 저는 지금 죽음 이후에 의식이 어디로 가는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뇌가 꺼지면 의식이 그냥 사라진다는 그 그림이 물리학의 가장 기본 원리와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냐고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물리학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물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 에너지는 변환될 뿐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주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3가지 사실이 의식에 적용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아까 블랙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정보가 블랙홀의 표면에 홀로그램처럼 기록된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일부 물리학자들은 더 나아가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주 전체가 홀로그램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보는 이 3차원 세계가 사실은 2차원적인 정보에서 투영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영화관 스크린에서 2차원의 필름이 3차원처럼 보이는 입체 영상으로 투영되는 것처럼요. 이걸 홀로그래픽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현재 물리학에서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는 이론이에요. 만약 이게 맞다면 우리의 현실 자체가 어떤 더 깊은 차원에서 투영된 것이고 우리의 의식도 그 더 깊은 차원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시죠?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째깍째깍 시계처럼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기묘한 것 하나가 있어요. 시간은 흐르는 강이 아니라 이미 다 존재하는 풍경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창문 밖으로 대전이 지나가고 대구가 지나가고 부산이 나타나죠. 기차 안에서 보면 풍경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대전도 대구도 부산도 기차가 지나가기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기차가 지나가지 않는다고 대전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건 의식이 이 고정된 시공간의 구조를 쭉 따라가면서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기차가 이미 존재하는 철로를 따라가는 것처럼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만약 이게 맞다면 우리가 죽는 순간도, 태어나는 순간도, 지금 이 순간도 이 우주의 시공간 구조 어딘가에 이미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의식이 그 순간에 닿지 않는 거죠.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양자역학에는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공식 없이 설명드릴게요. 두 개의 입자가 한 번 만났다가 서로 멀리 떨어지면 그 둘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른 쪽도 즉각 영향을 받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빛보다 빠른 통신이 있을 수 없다는 자신의 상대성 이론과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귀신 같은 원거리 작용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실험으로 완벽하게 증명된 사실이에요. 양자 얽힘은 실제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식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별에서 왔어요. 빅뱅 때부터 어딘가에 있던 원자들이 별 안에서 만들어지고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어떤 행성의 흙이 되고 식물의 일부가 되고 커피 열매가 되고 지금 여러분 입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원자들이 이전에 수십억 년 동안 어떤 다른 원자들과 상호작용했는지에 따라 지금도 우주 어딘가와 양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순히 몸 안에 갇혀있는 독립된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자들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경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신비주의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물리학이 실제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과 우주 사이에 뚝 끊기는 경계가 없어요. 피부가 있지만 원자 수준에서는 피부를 이루는 원자들도 계속 교체되고 숨을 쉴 때마다 주변 환경과 교환이 일어나고 양자역학적으로는 더 깊은 수준에서 연결이 유지돼요. 그렇다면 나라는 것의 경계는 어디인가요? 이 질문을 파인만 방식으로 뜯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론이 나옵니다. 파인만은 어떤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현상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어요. 나라는 것의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면 그 경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흐릿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뱃속에 있는 세균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소화기관에는 우리 세포수보다 더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그 세균들은 나인가요? 아닌가요? 세균들이 없으면 소화도 안 되고 면역도 약해지고 심지어 기분도 달라진다고 해요. 장내 세균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세균도 나의 일부라면 나는 어디까지인 건가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매일 교환하는 정보들은 어떻게 해요? 나의 경계가 이렇게 불분명하다면 죽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확한 경계가 있는 사건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죽으면 나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가 원래부터 그렇게 명확하게 경계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면 죽음이 경계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 이미 없었던 경계의 환상이 거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위안이 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각자 판단하실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에겐 더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가 사라진다는 게 더 확실해지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더 커지는 것이기도 해요. 자, 잠깐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평생 대화했던 분들, 여러분이 읽었던 책들, 들었던 음악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의식을 만들어 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의식 안에는 이미 무수히 많은 다른 사람들의 흔적이 있어요. 완전히 독립된 나란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물리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나라는 것은 고정된 섬이 아니라 계속 흐르고 변하고 교환되는 강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강물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딱 잘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냥 흘러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만약 의식이 이렇게 흐르고 연결되고 교환되는 과정이라면
여러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일어나는 일, 음악을 듣고 눈물이 나는 일, 오래된 친구와 만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일. 이런 것들이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두 의식이 실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어떤 의미에서 서로의 일부가 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은 시공간의 구조 안에 새겨져요. 자, 이제 재미있는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파인만이 즐겨 쓰던 방식이기도 해요. 파인만은 어떤 개념이 이해가 안 될 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해서 그 개념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찾아보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다가 잠에 들어요. 깊은 잠이요. 꿈도 꾸지 않는 깊은 잠. 그 순간 여러분의 의식은 어디 있을까요? 잠이 들면 의식이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상태로 바뀌는 건가요? 깨어나면 아, 내가 좀 자다 왔구나 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연속성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나와 깨어난 후에 나가 같은 나라는 감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잠이 든 그 순간은요. 그 몇 시간 동안 의식은 어디 있었던 걸까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잠이나 기절 같은 상태는 다시 켜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잖아요. 뇌가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죽음은 다릅니다. 그 잠재력 자체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잠들기 전에 존재했던 나의 패턴, 그 정보는 어디 갔냐고요. 뇌가 다시 활성화됐을 때 나가 돌아오는 건 그 패턴이 다시 실행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패턴 자체가 중요한 거지 패턴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가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음악이 연주되지 않는 동안에도 악보는 존재합니다. 악보가 존재한다는 건 음악이 연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쩌면 의식도 이와 비슷한 방식일 수 있어요. 뇌가 작동하지 않는 동안에도 그 의식을 만들어낸 패턴의 정보가 우주 어딘가에 유지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추론은 여러 가정 위에 서 있어요. 의식이 패턴이라는 가정, 정보가 보존된다는 물리학적 사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연결된다는 추론이요. 이 연결고리가 맞는지는 아직 몰라요. 아이쉐르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틀렸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의 공간에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현재 물리학의 최전선에 있는 몇몇 과학자들이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양자역학과 의식의 관계를 탐구하는 분야가 있는데 아직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건 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의식이라는 문제가 물리학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과학의 역사를 보면 가장 큰 발견은 항상 우리가 경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경계가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을 때,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걸 발견했을 때, 물질이 사실은 비어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이런 발견들은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의식과 물질의 경계, 나와 우주의 경계, 삶과 죽음의 경계, 이 경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물리학이 지금 조금씩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우주의 나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주는 약 138억 년 되었어요. 지구는 약 45억 년, 생명체는 약 38억 년, 인류의 역사는 30만 년이 안 되고 문명의 역사는 고작 6천 년 정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각은 그 역사 전체를 배경으로 태어나서 평균적으로 80년 정도를 살아가죠. 80년이요. 138억 년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찰나의 시간 안에 80년 동안 여러분은 우주의 역사 전체를 배운 수 있어요.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자가 무엇인지, 생명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시간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38억 년의 역사 끝에 별들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원자들이 모여서 그 별들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뇌를 만들었어요. 우주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사실 우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별빛이 80년 동안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작은 의식의 눈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자기 자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 스케일의 기묘함이 느껴지시나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이 짧다는 게 비극이 아닐 수 있어요. 138억 년의 우주 역사에서 80년이라는 게 찰나처럼 보이지만 그 찰나 안에 우주 전체가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그건 어쩌면 삶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사라져도 두렵지 않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아깝고 이 경험들이 소중하고 이 관계들이 값진 것들이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안에 이미 삶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혹시 좀비라는 철학적 개념을 들어보셨나요? 영화에 나오는 그 좀비가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철학적 좀비는 이런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처럼 행동해요. 말도 하고 웃기도 하고 고통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테스트를 해도 정상으로 나오는데 안에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존재예요. 불빛은 켜져 있는데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요. 이게 가능한 존재일까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은 아주 심각한 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철학적 좀비가 원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즉 의식 없이도 완전히 같은 물리적 행동을 하는 존재가 가능하다면 의식이라는 것은 뇌의 물리적 작동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뇌의 물리적 작동에 더해서 무언가 추가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철학적 좀비가 불가능하다면, 즉 올바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물리적 시스템은 반드시 의식을 가져야 한다면 의식은 물리적 작동의 필연적 결과예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조차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는지 안 경험하는지는 오직 나만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뭔가를 경험하는지 아니면 경험한다고 행동하는 철학적 좀비인지 저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너무 이상하게 들리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역시 여러분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제가 정말로 경험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통 하는 행동이 있어요. 상대방도 나처럼 경험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게 우리가 서로를 인간으로 대하는 기반이니까요. 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존재는 나와 비슷하게 경험할 거라는 추론이요. 이것이 공감의 물리적 기반일 수 있어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공감이라는 게 어쩌면 우주에서 의식들이 서로를 인식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너도 나처럼 안에서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요. 그리고 이게 의식의 기묘한 특성 중 하나와 연결됩니다. 의식은 항상 무언가에 대한 의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의식은 없어요. 배가 고픈 의식, 음악을 듣는 의식, 생각하는 의식,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이걸 지향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의식의 핵심적인 특성 중 하나예요.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의식이 항상 무언가를 향한다면 죽음 이후에 무언가를 향할 것이 없어지면 의식도 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의식의 지향 대상이 다른 무언가로 바뀌는 건가요? 이건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파인만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 대해 우리의 경험으로 예측하는 건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요. 삶의 경험으로 죽음 이후를 상상하는 건 바다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바다를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의식이 없는 상태를 한 번도 의식을 가진 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아, 그런데 잠깐, 자고 있을 때는 어떻죠? 그렇네요. 그런데 자고 깨어났을 때 그동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경험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의식의 미스터리의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의식을 통해서만 세상을 알 수 있는데 의식 자체를 알려면 의식의 밖에 서야 하거든요. 그런데 의식의 밖에 설 수가 없어요. 의식의 밖을 보려는 순간 이미 의식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허무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극단의 한계에서 인류는 항상 가장 큰 도약을 했거든요. 우주의 기원을 알려면 우주 밖에 서야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수학과 물리학이 우주 밖에 서는 대신 내부의 논리로 우주의 시작을 추론해냈어요. 어쩌면 의식에 대해서도 비슷한 돌파구가 언젠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파구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짐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할 때 빠뜨리는 게 하나 있어요. 죽음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조금씩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과 5년 전의 여러분은 거의 모든 원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계속 교체되고 있거든요. 어떤 원자는 빠르게, 어떤 원자는 천천히 교체되지만 7년에서 10년 정도면 몸의 대부분이 바뀐다고 해요. 그럼 5년 전에 여러분은 어디 있나요? 같은 나이인가요? 다른 나이인가요? 기억이 있으니까 같은 나라고 느끼죠. 그런데 기억도 바뀌어요. 우리는 기억을 꺼내볼 때마다 그 기억을 조금씩 다시 쓴다는 거 아시나요? 신경과학에서 밝혀진 사실이에요. 기억은 비디오 파일처럼 저장된 게 아니라 매번 꺼낼 때마다 재구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 기억이 점점 달라지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매번 꺼낼 때마다 조금씩 새로 쓰이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나라는 연속성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원자도 바뀌고 기억도 바뀌는데 무엇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같은 나로 만드는 걸까요? 이 물음의 강물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매우 불안한 결론에 다다를 것 같지만 파인만의 방식으로 뒤집어 보면 전혀 달라요. 어쩌면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 변하면서도 연속성을 만들어내는 패턴 자체일 수 있어요. 강물이 매 순간 다른 물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강은 한강인 것처럼요. 그리고 패턴은 특정 장소에 묶여 있지 않아요. 한강의 흐름이라는 패턴은 강물이 없어도 그 경로에 대한 정보로 존재할 수 있어요. 지도에, 기억에, 사진에. 이 비유가 너무 단순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의식은 강물 훨씬 더 복잡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방향성, 즉 나는 특정 물질이 아니라 패턴이고 패턴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지되거나 변환될 수 있다는 생각은 현재 신경과학과 물리학이 진지하게 탐구하는 방향이에요. 우리는 보통 죽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 내가 경험하던 세상이 뚝 끊기는 것, 마치 영화가 갑자기 화면이 꺼지는 것처럼요. 그런데 물리학이 보여주는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 이 목소리를 듣고 퇴근길 지하철에서 흔들리며 어제의 기억을 품고 있는 이 순간은 아인슈타인의 우주에서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시공간의 구조 안에 새겨진 채로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은 영원히 그 순간이에요.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볼게요. 임사체험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심장이 멈췄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밝은 빛, 자신을 위해서 내려다보는 느낌, 인생이 영화처럼 한꺼번에 지나가는 느낌, 그리고 놀라운 평온함. 이게 뭔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어요. 뇌가 산소 부족으로 만들어내는 환각이라는 설도 있고 뭔가 다른 무언가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신경과학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심장이 멈춘 직후 뇌에서 감마파라는 아주 강한 뇌파가 폭발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한 뇌 활동이 죽음의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영화처럼 지나가는 그 경험이 어쩌면 뇌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정말로 그렇다면 그 순간은 어쩌면 이 우주에서 가장 집약적인 의식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억, 모든 경험,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펼쳐지는 순간, 평생의 강물이 한 점으로 모이는 순간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몰라요. 물리학도, 신경과학도, 철학도 그 이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물리학의 원리가 맞다면 그 정보가 어떤 형태로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경험이라고 부르는 형태로 유지되는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환되는지 그건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의식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릅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죠. 그 모름이 허무한 게 아니에요. 그 모름이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물리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우주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신비롭고 훨씬 더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이 의식은 그 복잡하고 신비롭고 아름다운 우주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인만이 살아 생전에 자주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알지 못함의 기쁨. 영어로는 The Pleasure of Finding Things Out이라고 했죠. 그는 답을 모른다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초대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식에 대한 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이 어쩌면 우리가 아직 탐험해야 할 우주의 가장 깊은 영역이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핵심에는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뚝 사라진다는 공포가 있어요. 붕어빵 가게의 불빛이 꺼지듯 내가 꺼진다는 공포요. 그런데 물리학이 보여주는 그림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공간의 구조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 목소리를 듣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은 영원히 그 자리에 새겨져 있어요. 우주가 끝나는 날에도 지금 이 순간은 시공간의 구조 안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끼고 누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실제로 우주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라는 교훈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라면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는 이 현상,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우주에서 얼마나 특별하고 희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요. 수백억 개의 은하에 그 각각의 수백억 개의 별이 있고 그 별들 주위를 도는 수도 없는 행성들 중에서 의식이 생겨난 곳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지구 하나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의식 안에서 또 지금 이 순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기묘하고 경이로운 일인지요. 여러분은 지금 우주가 자기 자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을 살고 계신 겁니다. 광활한 우주에서 원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이지 너무나도 기묘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다면 지금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찬란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물은 그저 흐름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까지만 존재할 뿐입니다. 라고 어떤 분은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물은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 흐름이 실제예요. 그리고 그 흐름은 시공간의 구조 안에 영원히 새겨집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는 이 순간을 조금 더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호기심이 곧 파인만의 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간이 정말로 흐르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착각하는 건지 그 아주 기묘한 포인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